그날은 봄꽃이 만개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놀이공원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죠. 8살 지윤이는 엄마 민경의 손을 꼭 잡고 회전목마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저 하얀 말 타고 싶어요. 민경은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윤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이었거든요. 남편은 직장 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녀만의 특별한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죠. 지윤이는 하얀 목마 위에서 손을 흔들며 엄마를 향해 웃었습니다. 민경은 카메라를 들고 딸의 모습을 담으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죠.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계 고장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윤이는 엄마를 찾으며 목마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경은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잠깐 화장실에라도 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지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윤아, 지윤아. 민경의 목소리는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놀이공원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색경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한편 지윤이는 놀란 마음에 엄마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회전목마에서 뛰어내린 후 사람들에게 밀려 놀이공원 출구 쪽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8살 아이에게 그 넓은 놀이공원은 미로나 다름없었죠. 울음을 터뜨린 지윤이를 발견한 건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윤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얘야, 어른은 어디 있니? 엄마 찾아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지윤이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 안내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지윤이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도 계속 나왔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밤이 되자 할머니는 지윤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임시로 하룻밤만 재워주려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지윤이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경은 그 사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방송국을 오가며 실종신고를 했고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맸어요. 남편은 처음엔 위로해주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내가 제대로 봤어야지.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할머니 집에서 지윤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친절했던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지윤이를 마치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서 청소해. 밥도 네가 차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가차 없었어요. 학교에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시켰죠. 지윤이는 매일 울면서 엄마를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지윤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엄마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져 갔어요. 할머니는 지윤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손녀 영희야.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 하지만 지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하얀 목마를 타며 손을 흔들던 그 순간을 되돌리곤 했죠. 민경은 남편마저 떠나보낸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 넓었고 단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이렇게 모녀의 엇갈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그리움으로, 다른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살이 된 지윤이는 이제 김영희라는 이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김순자는 여전히 지훈이를 하녀처럼 부렸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영희야, 시장 가서 장 봐와. 돈 떨어뜨리면 저녁 굶는 줄 알아. 네, 할머니. 지훈이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낡은 가방을 들었어요. 학교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할머니는 학교 보낼 돈이 없다며 집안일만 시켰습니다. 그나마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글과 간단한 셈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지훈이는 문구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죠. 가끔씩 이런 순간에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자신도 저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할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느려 터졌네.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지훈이는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아무도 지훈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죠. 그 애는 누구 집 아이야.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 결국 지훈이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작은 월세방마저 나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어진 지훈이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했어요. 밤새 일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됐죠.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거든요. 몇 달 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동료 언니가 지훈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영희야, 너 핸드폰 있지? 요즘 SNS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일상 올리고 소통하는 거야.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보여준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은 신기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지훈이도 조심스럽게 계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이나 혼자 먹는 간단한 식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처음으로 받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지훈이는 점점 더 솔직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 작은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들을 진솔하게 표현했죠. 팔로워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500명. 지훈이의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협찬 제의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에게요. 물론이에요. 팔로워분들의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진솔한 후기를 써주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지훈이의 첫 번째 협찬이 시작됐습니다. 정성스럽게 후기를 작성했고 팔로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곧이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지훈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SNS 활동에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이미 월 수입이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팔로워들과의 소통이었어요. 혼자였던 지훈이에게 그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응원 댓글들이 지훈이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죠. 영희님 덕분에 저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 지훈이는 더욱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리, 인테리어, 패션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그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훈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해 겨울 팔로워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훈이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혼자 시작한 작은 발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팔로워 10,000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살이 된 지훈이는 이제 김영이라는 이름 대신 본명을 되찾아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친근함이 팬들에게 더 어필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죠.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지훈님의 콘텐츠를 보면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 저희와 함께 장기적으로 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순간 지훈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몇 년 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자신을 떠올리니 꿈만 같았거든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대형 계약이었어요. 월 계약금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돈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원룸을 얻을 수 있었죠. 성공은 성공을 불러왔어요. 이스 브랜드 미팅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팔로워 수는 10만 명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하루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촬영 스튜디오를 빌려 더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메이크업, 패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지훈이만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말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망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나 실패담까지 재미있게 풀어내는 지훈이의 스타일이 독특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주는 진정성이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혀주었죠. 22살이 되던 해 지훈이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니저도 고용하고 전문 편집자와도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었죠.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날 지훈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꿈속에서는 여전히 8살 아이였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며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가슴을 저몄죠.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흐릿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26살이 되자 지훈이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한 거예요. 화장품과 패션 소품을 직접 기획하고 판매하는 사업이었죠. 지훈이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첫 번째 제품들은 완판을 기록했어요. 팬들의 뜨거운 사랑 덕분이었죠. 매출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해 연말 지훈이의 수입은 연간 10억 원을 넘어섰어요.
27살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건 외로움이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일로 만나는 사람들,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들 뿐이었죠. 그래서 지훈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사고 더 나아가 경기도에 대저택까지 구입한 거예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대저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넓은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모든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만 그려봤던 꿈의 집이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훈이는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사, 청소부, 요리사, 그리고 집안 관리를 담당할 가정부들까지. 이제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직원 면접 날, 지훈이는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고용주가 된 거니까요.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배려하며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큰 집에서 살아보니 예상과는 달랐어요. 직원들이 있어도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컸거든요.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질 때도 많았죠. 밤에 넓은 침실에 혼자 누워있으면 문득 궁금했어요.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을까?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지훈이는 성공의 정점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민경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그날부터 민경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 정수는 처음 몇 달간은 아내를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경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제대로 봤어야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민경은 하루도 빠짐없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있는지 비슷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라는 말이 가장 잔혹했어요.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밤에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온갖 생각들이 민경을 괴롭혔거든요. 실종 아동센터에도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아이들 중 지훈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경우가 있으면 직접 달려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와야 했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남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이는 이미 없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살아가자. 하지만 민경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포기한다는 건 딸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포기해도 나는 못해. 내가 낳은 아이인데. 결국 정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차가운 말을 남기고요. 당신 혼자 평생 그렇게 살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혼자 남겨진 민경은 더욱 절실하게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큰 도시마다 가서 실종 아동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제 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잠깐 전단지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가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확실한 정보는 없었죠. 몇 년이 지나자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민경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터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게 가정부 일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능숙했고 무엇보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집은 강남의 한 부잣집이었어요. 민경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 가족의 갑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청소를 이렇게 대충 했어. 다시 해. 하지만 민경은 참았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주말이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전히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더 심한 일을 겪었어요. 주인 아들이 민경을 하인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거든요. 아줌마 이거 치워. 빨리 안 해. 민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 아이들을 보며 딸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 나이 때 우리 지윤이는 뭘 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몇 년이 더 흘러 민경은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딸을 찾는 일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윤아,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거치면서 민경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기도 했고 또 어떤 집에서는 물건이 없어졌다며 민경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민경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거든요. 50대가 되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래야 생활할 수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민경도 온라인으로 실종 아동을 찾는 카페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은 냉혹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딸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과 같았거든요. 어느 날 새로운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저택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도 다른 곳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민경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더 이상 집을 옮겨 다니며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면접 연락이 왔을 때 민경은 조심스럽게 기대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안정된 곳에서 일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경은 아직 몰랐어요. 운명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말이에요. 면접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기도에 위치한 대저택, 그리고 다른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민경이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의 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화려함.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곧 달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관리팀장 박 실장이 민경을 맞았어요. 새로운 가정부시죠. 일단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 실장의 말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마치 민경을 한참 아래 사람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집주인님은 바쁘신 분이라 함부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먼저 인사하지 말고 피해서 지나가세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부유한 집일수록 계급 의식이 강한 경우가 많았죠. 주방장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경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정원사 이씨 역시 민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형성된 직원들 사이에 서열에서 민경은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민경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렸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까지 민경에게 떠넘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야, 화장실 청소 안 했네. 빨리 가서 해. 저는 거실 청소를 맡고 있는데요. 거실은 나중에 하고 화장실부터 해. 집주인님이 오시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박 실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민경은 할 말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였어요. 집 전체를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정원 정리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각자 전담 업무만 하면 됐지만 민경은 모든 곳에서 보조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식사하는 동안 민경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어야 했거든요. 아줌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주방장 김 씨는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꾸짖었어요. 민경이 설거지한 그릇에 물때가 조금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민경은 묵묵히 사과하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화를 내거나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모든 일을 마치고 지하 직원 휴게실에 혼자 있을 때만 민경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윤아,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점점 이 집의 패턴에 익숙해져 갔어요. 집주인은 정말 바빠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민경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민경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오후라 집주인은 외출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이 돌아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성을 보자마자 민경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27살로 자란 딸이었지만 민경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끝, 그리고 서 있는 자세까지. 분명히 자신의 딸 지윤이었어요. 지윤아. 민경은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여기 자신이 일하는 집의 주인으로 서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윤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모습으로 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민경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냥 새로운 가정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수고하세요. 지윤이는 짧게 인사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그 순간 민경은 절망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딸 앞에서 초라한 가정부인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민경을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마치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은 것처럼요. 혹시, 아니지. 처음 보는 분인데.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습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20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서로 남남처럼 지나친 거였거든요. 그날 밤 민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 첫 만남 이후 민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다가갈 수 없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 만에 딸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민경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다른 직원들의 갑질도 더욱 참고 견뎠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봐. 박 실장이 트집을 잡아도 민경은 묵묵히 다시 했습니다. 주방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실은 내색 하나 않고 따랐어요. 딸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를 다시 마주칠 기회가 왔어요. 민경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지훈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서도 어린 시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경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훈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민경을 힐끗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민경에게만은 시선이 머물렀거든요.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민경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종종 민경과 마주칠 때면 잠깐 멈춰 서곤 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냥 지나가곤 했습니다. 민경은 딸이 자신에게 미묘한 관심을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거예요. 민경이 재빨리 달려가 지훈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지훈이의 손목에서 작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넘어져 생긴 흉터였죠. 민경은 그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민경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았죠. 지훈이는 민경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놀라서요. 지훈이는 민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가정부에게서 느끼는 묘한 친숙함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전에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민경의 심장이 쿵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민경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도 딸의 시선을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딸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지훈이의 방 청소를 할 때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특히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민경은 몰래 생강차를 끓여서 지훈이 방 앞에 놓아두었어요. 어린 시절 지훈이가 아플 때마다 해주던 그 방법 그대로요. 지훈이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정부는 왜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생강차 맛이었어요. 어릴 적 누군가가 끓여주던 그 맛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확실하지 않았죠. 민경 아줌마. 지훈이가 부르자 민경의 가슴이 뛰었어요. 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거였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생강차.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냥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민경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지훈이를 위해 특별히 연구해서 만든 비법이었거든요. 맛이 특별해요. 뭔가 익숙한 맛이에요. 그 말에 민경은 울 뻔했어요. 딸이 어린 시절의 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다행히 좋아해 주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민경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못마땅해 했어요. 야, 뭐야. 집주인님이 너한테만 친절하게 대하네. 뭔 수를 쓴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민경은 조용히 대답했지만 내심 걱정이 됐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기와 질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는 민경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이 묘한 친숙함의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민경 아줌마,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민경은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요. 실종됐어요. 아주 어릴 때. 지훈이는 민경의 슬픈 표정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고 계시는군요. 네,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요. 지훈이의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왜 이 아줌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걸까요? 민경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던 지훈이는 더 이상 이 묘한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실종된 딸을 찾고 있다는 민경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친숙함.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민경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아줌마, 딸은 언제 실종되신 거예요? 20년 전이에요. 놀이공원에서요. 놀이공원. 지훈이의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었죠. 회전목마,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 혹시 몇 살 때였나요? 8살이었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는 민경의 슬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지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너무 흐릿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의 기억만 선명할 뿐 그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따뜻한 감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들이요.
다음 날 지윤이는 인터넷으로 20년 전 실종 사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이공원, 8살 여자아이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니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찾는 여성이 있었어요. 20년 전의 민경이었죠. 그리고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김지윤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이 달랐죠. 자신은 김영희로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혼란스러웠지만 더 알아봐야 했어요. 지윤이는 민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윤이가 어린 시절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목걸이를 꺼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었다며 준 것이었는데 지윤이에게는 유일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어요. 그때 민경이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다가 그 목걸이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윤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민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것은 자신이 지윤이의 8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였거든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민경의 반응을 본 지윤이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아줌마, 혹시 이 목걸이를 아세요? 이건 제가 딸에게 준 거예요.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어요. 지윤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그 실종된 아이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럼 제가. 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내 딸 지윤아. 민경이 흐느끼며 지윤이를 부르자 지윤이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너는 내 딸이야.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딸. 하지만 지윤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진실이길 바라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신해.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성공한 내 모습 앞에서 초라한 내가 나서기가 어려웠어. 민경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윤이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외로움, 그리고 막연한 그리움의 정체가 이것이었을까요? 그럼 정말 DNA 검사를 해봐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며칠 동안 지윤이와 민경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지윤이는 민경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 했고 민경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새삼 실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집주인님이랑 민경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뭔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박 실장은 특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지윤이와 민경은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이 99.99%예요. 그 순간 지윤이와 민경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윤이와 민경은 말이 없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 실장을 비롯해 주방장, 정원사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박 실장은 불안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민경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민경이 집주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지윤이는 민경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그 한마디에 민경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지윤아. 내 딸 지윤아.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지윤이는 할머니 집에서의 힘들었던 시절을, 민경은 딸을 찾아 헤맨 긴 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그동안 민경을 괴롭혔던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이는 모든 직원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박 실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거실에 섰습니다. 지윤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윤이는 민경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경 아줌마는 제 어머니입니다. 20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이 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거든요. 박 실장님, 그동안 민경 아줌마, 아니, 제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박 실장은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더러운 일은 다 떠넘기고 사소한 실수에도 후되게 꾸짖고. 그게 사람 대접이었나요? 주방장과 정원사들도 바짝 긴장했어요. 자신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김 주방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머니를 하인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죠. 지윤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당했을 일들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모든 분들. 박 실장이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집주인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걸 견뎠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윤이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거든요. 1시간 안에 모두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박 실장과 다른 직원들은 결국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윤이는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새로운 직원들은
민경을 집주인의 어머니로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민경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경의 지위였어요.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거든요. 지훈이는 어머니를 위해 가장 좋은 방을 꾸며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맙다, 지훈아.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지훈이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사라졌거든요. 진짜 가족이 생기니까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지훈이는 자신의 SNS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어요. 어머니와의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죠.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모두 지훈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가족과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지훈님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지훈이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훈이의 콘텐츠에는 어머니가 종종 등장했어요.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모습들이었죠. 팬들은 이런 따뜻한 모습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지훈이와 민경은 그 놀이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회전목마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 나도야, 지훈아.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운명의 회전목마는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27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고 민경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보다 남은 시간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운명의 잔혹한 장난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감동적인 사연을 가져다 주거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